그럼 이창윤 동지는 저기였는데 오늘 지금 분해 모임하고 있대. 방금 끊었는데. 원영은 집회.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선사시대 인류의 초기 생산 양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고 모건의 고대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얻었다. 고대사회를 노예제로 일원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농촌 공동체는 전형적인 몽건제가 아니다. 미국은 노예제처럼 하나의 사회 구성체에 복수의 생산 양식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봤다. 마르크스는 미국의 농장 소유주를 자본가로 봤다. 요강 서문에서 마르크스는 공존하는 생산 양식 중에는 다른 생산 양식보다 우세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생산 양식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막스에 따르면 원시 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포함하죠. 5개. 5단계, 역사 5단계설. 특히 스탈린이 이걸 정립했다. 하나, 둘, 셋, 넷, 다. 막스는 이렇게, 막스가 얘기한 거는, 이런 거예요. 아시아적 생산 양식, 로마적 생산 양식, 게르만적 생산 양식. 이렇게 얘기했고, 이 게르만적 생산 양식이 봉건적 생산 양식에 맹하고, 그 다음에 로마적 생산 양식이 바로 노예제 생산 양식이에요.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노예제와 봉건제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대규모 농경사회에서 일어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문제됐던 게 뭐냐면 원시 공산제야. 마르크스가 1818년에 살아서 1883년에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기술의 한계로 원시 공산제를 경험하지 못해봤겠죠. 그래서 이 원시 공산제에 대해서 막스가 문헌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 막스가 자기가 이 원시 공산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장보다는 이 모건의 고대사회라는 책에서 많이 했다는 거예요. 모건이라는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모건은 미국의 변호사예요. 미국의 변호사인데, 미국의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 인디안들의 생활 양식을 알기 위해서 인디안과 함께 거주를 해요. 함께 거주하면서 그 인디안들의 그 생활이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추측을 하는 거야. 인디안이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인류가 이런 식으로 살았겠다고, 그래서 이게 모건의 고대 사회고, 막스가 그거를 읽고 아주 감명을 받아서 노트를 작성했는데,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노트를 작성하고 고대사회에서 자기도 책을 쓰고 싶었는데 못 쓰고 죽으면서 유언으로 엥겔스야 네가 받아서 책 좀 써줘. 그래서 막스의 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엥겔스가 책을 써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저거죠? 사유재산 가족 국가의 기원. 그죠? 사유재산 가족 국가의 기원. 그래서 이 책은 엥겔스가 낸 거지만 사실은 모건의 고대 사회를 많이 참조했고, 그걸 노트를 한 막스의 걸 참조해서 엥겔스가 쓴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모건의 고대 사회를 보고 엥겔스가 원시 공산제를 자기가 유추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마르크스가 나라마다 노예제나 봉건제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예제도 아시아적 생산 양식, 아시아적 농경 방식이죠. 아시아적 농경 방식과 여기서도 노예가 있었고 로마에도 노예가 있었는데 조금씩 이 차이가 났다는 거죠.
아시아적 농경 방식에서는 처음부터 노예뿐만 아니라 농민죠, 농민. 농민과 노예가 상당히 많았다. 왜냐면은 대규모 경작을 하고 관계 수를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 노예는 정밀한 건축 공사를 제대로 못하죠. 쇠사슬에 묶여있고 매를 맞는데 뭐 대충대충 할 거 아니야. 생산성도 없어. 농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농촌 공동체는 러시아가 독일과 러시아는 가장 늦게 그죠? 봉건제가 잔존한 나라야. 특히 러시아는 러시아 혁명 1917년 러시아 혁명 때까지 봉건제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그 시골 공동체를 미르라고 그랬는데 이 미르 공동체죠. 이게 이렇게까지 남아요. 다른 나라는 다 자본주의인데 러시아도 도시는 자본주의인데 시골에는 이런 미르 공동체라는 공동체 봉건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노예제가 1865년인가 폐지됐는데 1865년 미국은 자본주의죠.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노예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 구성체와 생산 양식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말은 사회 구성체. 우리 자본주의 사회 그러죠? 사회 구성체로 쓸 때는 자본주의 사회야. 어떤 사회야?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지배적인 사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미국이 1865년에 자본주의 사회죠. 근데 자본주의 말고도 흑인 노예제가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다면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생산 양식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지배적인 사회야. 그럼 로마 보자, 로마 고대 노예제. 고대 노예제니까 이거는 뭐야? 노예제 생산 양식이 지배적인 사회. 그러면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제 생산 양식 말고 다른 생산 양식도 있었나? 로마 시대에 자본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자본가는 어떤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그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죠? 임금을 주면서 착취하는 사람이죠. 이게 자본가잖아. 그럼 로마 시대에 자본가가 있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지. 로마 시대에도 상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상인도 자본가죠? 상인 자본가. 그 다음 로마 시대 때도 조그만 수공업자가 있어요, 수공업. 그죠? 수공업장, 공장. 있었겠지. 칼을 만들거나 혼자 하는 할 거 아니야. 이와 같이, 알겠죠? 하나의 사회에는 지배적인 생산 양식이 있지만 지배적이지 않은 생산 양식이 복수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해 가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 한국도. 그래서 이제 하나의 사회 구정체에 복수의 생산 양식이 존재할 수 있다. 미국의 농장 소유주를 그러면은 미국의 농장 소유주가 노예주인데 이 노예주가 로마 시대의 노예주냐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아니라 자본가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노예제 미국의 노예제는 미국 자본주의의 한 구성 부분이죠.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노예농장에서 옥화를 따죠. 그래서 면 상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에 포섭되어 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 노예주가 아니라 자본과 똑같다.
막스가 이런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사적 유물론은 공정법적 유물론을 사회생활의 인식과 사회사의 연구에 적용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사적 유물론은 국내의 관념론적 역사관과는 달리 사회의 발전이 우연이나 신의 의지와 같은 관념론적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물질적 생활 조건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역사에 대한 인민 대중의 역사를 명확히 하였다. 그래, 역사. 역사는, 그죠? 누가 움직이나. 그죠? 역사의 원동력은 뭐냐. 광화문에서 목사 새끼들이 뭐라 그래요? 정광훈 새끼가.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니다고? 쟤네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잖아, 목사. 목사는 모든 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정강훈이 윤석열이 국회에서 소추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어떤 뜻이야? 시련을 준 거야, 윤석열을 크게 쓰기 위해서, 크게 쓰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야, 시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면, 이 시험을 이기면 윤석열은 어떻게 돼? 걔들 말하면은 초대 통일 대통령이 된대. 정광훈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어. 통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모든 게 예수님의 뜻인데, 그 뜻이 뭐냐면 윤석열을 실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갱이를 다 때려 부시고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켜서 초대 대통령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한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역사를, 그래서 기독교 인간들은 역사를 누가 만들어내? 그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는, 이게 관념론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존재하지도 않는 역사를. 헤겔은 역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헤겔은 역사는 이성의 실현이라 그랬어. 이성의 실현. 절대정신의 실현. 하나님을 바꿔치기 한 거지? 이런 게 다 관념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적 유물론은 이런 관념론이 아니라 유물론이죠.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경제적, 정치적, 그죠? 이런 이해관계의 투쟁이다. 이해관계의 투쟁이 역사의 원동력이라는 거야. 역사의 원동력.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계급투쟁이지? 계급투쟁이 역사의 원동력이다. 이게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관념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경제적 이해관계. 이게 역사의 원동력이라는 거. 이게 유물론. 그럼 왜 변증법이냐? 그러면 변증법이냐? 그러면 역사 해석을 변증법적으로 하는 거. 어떻게? 계급투쟁이니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죠. 왜 변증법이냐면 1. 우리 역사를 보자. 지배계급, 노예주, 지배계급은 항상 노예주, 지배계급은 영원하다. 맞아? 노예주는 소멸하죠? 노예주가 소멸해. 어떻게 소멸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노예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영주, 봉건 영주. 영주가 농노의 지배자이다. 근데 이러한 영주의 지배가 영원한가? 영주의 지배는
농노죠. 농노의 반란으로 사라질 수 있다. 항상 변화된다는 거야.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이 항상 똑같다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래서 변증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유물론이다라는 거는 역사의 원동력이 관념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게 유물론이라는 데, 변증법은 각 계급의 지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이 될 수 있고, 피지배계급이 지배되고 있어요. 자, 사회주의는 어때? 자, 사회주의는, 그죠? 피지배계급인 노동자가 지배계급이 되죠? 이 역사가 논의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막스는, 탈취자. 그죠? 탈취자가 탈취되는 사회. 지배자가 지배되는 사회. 이게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이 그런 뜻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나 신의 의지가 아니다. 인민대중의 역할을 중요시했다. 그죠? 인민대중. 계급의 역할.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주체사관이 나 그때 가서 해도 되겠다. 자, 그 다음. 사적 유물론을 통하여 사회 발전의 제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맹목적이며 인식되지 않은 필연성을 인식된 필연성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그것은 사람들이 의식적인 역사적 활동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 주는 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사적 유물론은 사회 발전의 이론과 계급 투쟁의 이론을 포함한다. 사회 발전의 법칙을 이해한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렇죠. 이거 뭐야. 원시공산제에서는 포로를 노예로 삼는다 그랬어요? 죽인다 그랬어요? 생산량이 너무 떨어지니까 죽이죠. 그죠? 죽인다. 그 다음에 포로를 노예로 삼는다. 노예가 해방돼서 농노가 된다. 그죠? 농노가 해방돼서 노동자가 된다. 노동자가 드디어 그죠? 드디어 지배계급으로 역전된다. 이게 역사 단계잖아. 이런 법칙을 이해한다는 거야. 이게 하나하나를 우연으로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투쟁 관계구나. 그래서 우리 피지배계급이 항상 투쟁을 통해서 자기의 지위를 개선해 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볼 때는 이게 우연일 것 같은데 이런 관계를 보면 필연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노동자야. 현재 자본주의 노동자죠. 근데 이런 역사를 안 배울 때는 내가 피지계급이지만 지배계급이 돼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착취에서 벗어난다는 필연성을 느끼지 못하죠. 근데 역사를 배우면 내가 피지배계급 우리 민중이 이렇게 지배자들을 극복해가면서 점점 해방돼 왔구나. 나도 해방의 투쟁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역사적 법칙을 하면서 그래서 전환시킬 가능성. 그래서 그 역사적 의식적 활동을 하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세뇌화시키는 거예요. 의식화시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계급투쟁으로 실천으로 나가는 거야. 그 엄중한 노예가 채찍으로 맞으면서 해방을 투쟁해 왔는데 지금 우리는 채찍으로도 안 맞잖아? 형식적 자유라도 있지.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야. 우리의 투쟁을 계속해서 드디어 우리는 계급과 지배와 피지배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갖고 투쟁을 하게 되는 거지. 항상 승리한다는. 왜냐면 역사는 항상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 싸움에서 피지배계급이 승리해왔어. 자기의 처지를 조금씩 개선해왔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실천을 위한 역사를 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유효한 생산 수단이
특정 인간 집단에 의해 소유되어 있는 계급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산관계는 생산수단 소유자 계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산관계는 생산수단 소유자 계급과 직접 생산자 계급 사이의 관계라는 형태를 취한다. 바로 이 제 계급의 상이한 물질적 이해가 계급투쟁을 이끄는 것이다. 물론 사회 변혁의 동인이 궁극적으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귀착되지만 그것은 항상 사람과의 관계, 즉 서로 상반되는 이해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고 이것은 계급 간 투쟁으로 현상한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적 유물론을 소박한 경제 환원론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고 중요하기 어려운 얘기네요. 여기서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산 관계라는 거는 생산 수단에 관한 소유 관계죠. 그래서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 자본가와 그러지 못한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사람, 노동자들이죠. 기층민중이 뭐겠어요? 기층민중은 어떠냐면은 사회의 재생산을 물질적으로, 그죠? 물질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담당하는 사람들. 이게 기층민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치면 노예, 농노,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민중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직접적인 생산자 계급. 이게 생산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쟤는 여러란 뜻이죠? 여러 계급. 자본주의 사회에도 계급이 여러 개 있죠. 노동자와, 자본가가 기본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주도 있죠? 지주. 그 다음에 또 이자로 먹고 사는 금융, 그죠? 금융가도 있고. 또 농민도 있죠, 여전히. 자영업자도 있고. 이렇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계급이라 그러죠. 계급과 계층은 알죠? 계급은, 경제적 지위에 따른 분류예요. 계층은 그게 아니야. 계층은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 그죠? 그러면 이 사회적 지위인데, 사회적 지위는 다양하죠?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부를 기준으로 할까? 그러면은 부자, 그죠? 가난한 자, 중간적으로 사는 사람, 중간층,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계층은. 또, 그럼 학식으로 한번 해볼까? 학식, 문맹자, 그 다음에 중등교육을 받은, 초등교육,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 그 다음에 고등교육, 대학이겠죠? 그 다음에 전문교육, 박사. 계급과 계층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래서 계층은 기준이 다양해. 여러 가지 종류. 근데 우리는 이제 막스주에서는 이 계급을 중요하다는 거지. 이 계급. 그래서 여러 계급 사이에 물질적 이해관계로 투쟁한다는 거야. 그래서 물질적 이해관계로 투쟁하는데, 그거는 이제 생산력을 둘러싼, 생산 관계,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그죠?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를 다투는 투쟁.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겠죠? 지주가 있기 때문에, 지주는 땅이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소장민이 열받잖아. 그죠? 그래서 지주와 소장민이 농지죠. 농지 소유를 둘러싼 투쟁을 하죠. 노동자 자본가는 공장이죠. 공장을 둘러싼 투쟁을 하고. 이러한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
생산도 무슨 말했지? 자, 원시 공산제, 그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각 단계별 어떻게 나는지 보는 거. 원시 공산제, 생산력이 너무 낮아서, 그죠? 소유관계, 노예에 대한, 노예란다, 포로, 그죠? 포로에 대한 소유관계. 즉, 노예가 성립해, 안 해? 노예가 성립할 수 없다. 이게 생산력과 생산관계죠? 생산력이 너무 낮아서 생산관계가 소유관계가 성립되지 않다는 거야. 그 다음에 노예제, 그러죠? 이제 생산력이 초보죠? 초보라서 이제 이 노예가 성립을 하죠. 노예가 성립해. 근데 이 노예가 봉건제로 넘어가는 이유를 알아야 되죠. 노예가 봉건제로 넘어가는 거는 농업이나 채굴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 작업이죠. 단순 작업을 하는 노예가 그죠. 이러한 기술 채택을 못하죠? 기술 채택을 못해. 채측 내만 듣고 쇠사슬을 끼웠기 때문에 대충 한다는 거 아니야. 생산성이 낮고 모내기 하는데 모내기 제대로 하지도 않아. 매 맞으면서 하니까. 근데 너 내 말 잘 들으면 모내기 제대로 하면은 네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도 하고 자식도 할 수 있어. 살살 꼬시면 일을 열심히 하겠죠. 따라서 생산력이 높아지니까 더 이상 노예제가 성립이 불가능해 돼. 노예제가 유지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제 생산력, 기술이 높아지니까 기존의 생산관계, 노예제하고 같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추정한다는 거야. 자, 그럼 자본주의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봉건제에서는 어떻게 봉건제가 무너지냐면은, 봉건제 발전에서 토지와 자본을 소유하는 중에 누가 더 돈을 잘 벌어? 자본주의 초기가 되면. 지주가 돈을 더 잘 벌어? 공장주가 돈을 더 잘 벌어? 그죠? 땅보다 어때? 땅보다 공장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돈을 잘 벌죠? 땅보다 공장의 생산력도 높다는 거야.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농민이 되고 싶어 하겠어? 노동자가 되고 싶어 하겠어? 그래서 농민보다 노동자가 더, 대우가 좋죠? 대우가 좋다. 대우가 좋다라는 건 첫 번째, 돈을 더 많이 벌어, 임금을. 두 번째, 정치적, 신분적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어때? 이런 자본의 생산력, 공장의 생산력이 더 높아지면서 농노제라는 이 소유관계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죠? 농노제가 무너진다. 왜? 이거 누가 농노하려고 그래? 노동자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도시 가서. 그죠? 아마, 함경남 동지, 시골에 가서 모내기 이런 거 하기 싫죠? 도시 와서 살고 싶지. 애들 다 그래. 그래서 도시로 다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농노제가 무너지는 거야. 자본주의는 왜 무너지냐? 자본주의는 지금 우리가 무너지기 얼마 안 있으면 무너져. 왜 무너지냐면 지금 자동화 됐죠. 인공지능 됐죠. 지금 장난 아니래. 그림도 인공지능이 그려줘. 몇 초 만에. PPT도 다 해줘. 노동자가 필요 없어. 생산력이 너무 좋아서 노동이 없어도 이게 이 경제가 잘 돌아간단 말이야. 경제 발전한다. 저는 무인공장. 그죠? 무인공장. 너무 생산력이 높아서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개인이 소유하면, 그죠? 노동자가 필요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조정하는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야, 모니터 보면서. 그럼 양기소용지 어떻게 하겠어, 만약에? 양기소 100명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일자리가 필요 없어. 그냥 뭐, 한 명만 있으면 되고 99명은 다 필요 없어. 그럼 99명은 굶어 죽잖아. 가만히 있겠냐, 그 99명이. 가만히 안 있겠죠?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뭐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먹이 살리게 하는 그 기본소득제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주의를 가가지고 무인 공장 시스템을 갖다가, 집단 소유로 하겠죠.